유럽에서 카페가 처음 생기던 때 사람들은 빈 테이블만 보이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커피잔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북이 모여 앉아야 할 테이블은 어떨까요? 어쩐지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일단 서로 앉아야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테이블마저 치워버릴 기세입니다. 이런 남북 문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같이 한꺼번에 계시니까 막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에요. 오늘 그 국제정치 또 남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남북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땐 뭐 더위를 느끼실 새도 없이 온 신경이 그쪽으로 다 쏠려 계실 것 같아요. 그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니까요. 네. 저처럼 외교나 국제정치 전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집에 가면 네. 일과 이별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런 집에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한밤중에도 풍선이 날아왔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더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 이 교수님들처럼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통상국가잖아요. 통상국가는 그 경제에 있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고 네. 또 그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뭐 오물이 날아다니고 삐라가 날아다니고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를 턴다 안 턴다 새로운 방법 운운하니까 과연 해외 투자 유치가 가능할까? 관광기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문희정 평론가께서도 네. 마찬가지시죠? 저 사실 국내 정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국제 정치를 일부러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얘기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어느 순간부터 남한이라고 남조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속상한 건 외신에서 자꾸 우리 어떤 내부 정치 상황에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돼서 도망 왔는데 굉장히 이게 제대로 피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아예 그럼 그냥 관심을 가지자 쪽으로 저 요즘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끌 수가 있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문 선생님 말씀에 하나 더 추가를 들자면은 네. 그 용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 한일중 또는 한중일 회담을 열었잖아요. 네네. 이랬는데 이제 우리는 한일중 이랬는데 일본은 일중한. 또 이 중국은 뭐 중일한. 네. 아니 근데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렇죠. 왜 일중한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일한중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뭐 어떻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우리를 좀 뭐랄까 패싱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방금 이제 문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뭐 남측, 남조선, 뭐 남한의 표현 안 쓰입니다만도 이러한 용어 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북한 또 이 한미를 갖다가 네. 미일한. 미일한이라고. 예. 그러니까 먼저 한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지칭하겠죠. 예. 북한도 한국을 제일 뒤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약간 속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을 뒤쪽으로 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 북한도 똑같이 그러는구나. 우리는 앞에 놓죠. 북중러 이렇게 얘기하고 북일 이렇게 얘기하고 북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매체는 러북 뭐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도 부르고 이제 우리가 네.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은 이제 이 적대적
두 개 국가 막 이렇게 규정을 한 이후에 네. 북남 관계 이렇게 하지 않고 조한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 그러니까 국호를 넣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한때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북측 남측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뭐 조국이다 뭐 이런 개념을 사실 차용해 온 거고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면은 서로 불쾌해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다른 냉전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용어의 네. 싸움이 각국에서 일어나는 건 비상적인 거고요. 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게 이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데 이제 북한 문제로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을 뭐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네.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변한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젠 통일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국화 체제로 가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여지껏 미국하고 한국하고 해왔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만족시키기에는 엄청난 수준의 뭔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생겨버린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그 위기의 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대응의 방식, 고민의 방식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연구를 하는 저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요. 이건 단순히 저희 연구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네. 강대국의 국제 질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들도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동북아 질서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 질서 자체가 예.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뭔가 금방 화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을 때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북아 질서 자체가. 예, 하노이 회담 이후 그 몇 년 시기 사이에 예. 북한이 핵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과 ICBM 이 미사일 기술이 급격히 발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여 있어서 이게 이른바 게임 챌린저가 되고 있는 거죠. 양문인 교수님께서 또 이런 건 전공이시기도 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이제 북에서부터 시작된 날개짓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오물풍선 문제나 우리가 대북 확성기 트는 거는 그거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요원한 일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대응 방식도 우리가 달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적대적 방법으로 계속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남북에 벌어지고 있는 삐라 오물 네. 이것만을 볼 때는 우리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논쟁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도 그러나 사건의 전개 순서로 보면은 네. 아마 그 우리 측 그 일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삐라 이것이 직접적인 배경일 수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불신 또 그리고 남북 양측의 대립과 대결 정책들을 보여주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남북한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의 이런 동북아 한반도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큰 틀에서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이런 신냉전 구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10분 외교 차원에서 활용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다. 다시 예. 말해서 뭐 국제사 인정은 안 하더라도 핵 보유국이라는 큰 이 자신감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중국도 끌어들이고 그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또 그 속에서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해서 억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먼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핵에 대해서 문턱을 느낀 것이 핵 무력의 법제화를 했잖아요. 헌법화를 네. 했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적대적 두 개 국가 이것도 차기 아주까지 지금 이제 그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네. 차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문제를 법제화, 헌법화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는 대로 크게 지금 이제 뭐냐면 통일 무역론 또 그리고 이 해상 국경선 이런 것을 다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 때 지금 이제 북한은 어찌 보면 동북아에서 이러한 신냉전 구도 선상에서 10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 긴장 관계 이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북한이 이렇게 스스로 운신의 폭을 넓혔잖아요. 예. 신냉전 체제 속에서. 그러면 이 신냉전 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국제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이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한반도였잖아요. 네. 늘 한반도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외쳤었던 거고 그게 중요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항상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날 때 늘 아젠다로 얘기했던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에 네. 여러분 많이 힘 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갑자기 전장이 유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 서방 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러시아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신냉전 체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냉전 체제는 소련 밑에 미국 밑에 전 세계가 착 양분이 되는 분위기였다면 아니 미국 밑으로 내 밑으로 다 헤쳐모여 했는데 어느 순간 중간의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를 위시로 한 많은 국가들이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미국한테 대놓고 그쪽 편에 서기에는 미국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나요? 러시아는 우리한테 이걸 준다는데 라는 식으로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그럼 각 국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어느 나라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지 유리한지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이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재래식 무기 필요성이 커지고 네.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였고 북한은 어렵쇼 우리는 첨단 기술이 좀 부족한데 이러면서 지난해 9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제관계의 큰 변화 속에서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굉장히 영리하게 운신의 폭을 좀 넓힌 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긴장 국면이 조성된 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일회성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만 조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남북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 우리는 그냥 대화만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경 대응 기조로 가는 거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편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 네. 이걸 주로 삼아왔고 그래서 힘으로 압도적으로 북한을 억제해서 그 억제의 힘으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끌어내거나 혹은 뭐 자체적으로 붕괴를 시키거나 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억제가 되느냐 이건 이제 실제 현실을 두고 봐야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억제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실패했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세계가 돌아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하면 2년 전 자기가 집권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서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국제 안보리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도 큰 구멍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불가능해지죠. 중국하고도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더 이상 굳이 미국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굳이 미국 눈치를 보거나 해서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사이에 한국은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 두 국가도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적대적 정책들을 펼쳐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하고 잘해보고 싶어요. 북한하고 잘해보고 싶은 것보다도 한국하고 더 잘해보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북한한테 척질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인 억제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의 억제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어떤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다른 도발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또 북한이 하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 가능하지 않은 범위의 공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겁니까? 뭐 사이버 테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을 보내는 겁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힘에 의한 평화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힘에 의한 평화가 그 속에 대화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힘에 의한 대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것은 그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평화라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 그리고 든든한 한미 동맹이잖아요. 네. 그다음 또 뭐냐면 만드는 평화라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라고요. 그럼 이러한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될 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말해서 긴장도 완화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과거 이런 정책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한 북한의 변화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결국 힘에 의해서 하려면 우리 측의 이런 힘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압박 제재 성공을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에게 협조는커녕 엇박자를 낳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빨리 힘에 의한 북한 변화 이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문제 뭐냐면 이미 우리의 그 대북 풍선이라든지 뭐 네. 비라 풍선이죠. 예. 북한 오물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북한 국방성의 김강일 부상이 향후 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고된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풍선 삐라에 대해서는 오물 풍선으로 대응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서해에서 일종의 자기들의 국경선을 침범할 때는 네네. 수중에서 수상에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다시 말해서 수중에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2010년대 천안함 사건을 네. 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리고 수상에서 뭔가 자위권을 하겠다는 것은 90년대 말 2000년대 쭉 들어보면은 서해교전, 연평교전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김여정이가 지금 이제 우리 대북 학생기 털고 나서 북한이 지금과의 다른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예고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새로운 형태가 뭐냐? 혹자들은 네. 뭐 새로운 형태를 떠나가지고 과거에 2015, 16년도에 보면은 북한이 이 확성기를 털었을 때 대남 확성기를 통해 뭐 이 확단은 예.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성기의 포격을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이미 과거 경험적 사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볼 수는 어렵겠죠. 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것은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에 대한 일종의 반응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은 네. 북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그 행태 도발라고 한다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정부 기관이나 예. 또는 공공기관 또 그리고 민간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슨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심지어 더 나가면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배가 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남한 사회의 어떤 불안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뭐 어떤 물리적인 공격과 충돌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이제 무기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는 평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남북 간의 당국 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안하면은 테이블에 나오기는 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러면 과연 남북 간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시점에서 궁금하거든요. 예, 김규 교수님. 예. 당장에 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보이고 부정적인 요인들도 보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북한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오물풍선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단순히 휴지만 보내고 네네. 그것도 삐라를 안 뿌리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건 적극적으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의사를 보이는 그 이면에는 지금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굳이 뭐 국지전과 같은 우발적 충돌로 또 다른 변수를 만들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우리 정부도 내부에서 뭐 외교부하고 뭐 용산하고 둘 사이에 전략적 차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 정도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학생기도 계속 턴다고 했다가 네네. 잠깐 털고 마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저는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대응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미국은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4개의 전쟁이 지금 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더 큰 전쟁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남북 충돌이 일어나면 남북 충돌은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충돌이에요. 네. 이건 가급적이 피하고 싶고요. 그런 사인들이 최근에 미 대사 주한 미 대사의 입에서도 나오고 유엔사에도 입에서도 나오고 학성기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걱정스러운 것은 남이든 북이든 어쨌든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원하고 적어도 국지적 충돌까지 가면 이익이 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지적인 충돌로 안 나가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반응을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를 철저하게 그냥 북한을 우리 민족 기존의 어떤 감정을 실어서 그래도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요걸 완전히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한 독립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이 국제관계 면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의 대응은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별로 이렇게 막 신경을 써야 될 상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찌그러져 있어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좀 자꾸 귀찮게 찡찡대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 수준을 한 번 맞춰줄게 하는 식의 오물풍선 보내고 저는 딱 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한국 언론이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북한한테 우리는 아웃 오브 안중인 상황이에요. 북한은 이미 러시아, 중국을 사이에 놓고 굉장히 신이 났어요. 거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만 약간 오판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정부 구성할 때 그래도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는데 외교 전문가들은 안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건 진짜로 야 너랑 나랑 군사력으로 빵 하고 부딪혀가지고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라는 게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알지? 와봐. 얘기 좀 하자. 왜? 나는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게 힘에 의한 평화인데 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뭐냐면 그냥 야 붙어봐. 그럼 우리가 이겨. 이게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정하고 이제 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윤석열 정부 2년 남북 관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문재인 정부 5년 또 남북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는 한 라인이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또 그리고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게 해가지고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완충 지역을 해가지고 군사적 적대 행위 이것을 상당히 그 이 완화시키는 그 있단 말 장치가.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을 보면은 남북 간의 통신선이 전부 다 단절되어 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9.19도 최근에 전면 효력 정지를 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심각한 그 위기상이다. 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뭐 또 우리가 어떤 걸 떠나가지고 현재 오물이 오고 가고 확성기가 털어지고 이렇게라고 한다면은 계획적으로 준비된 충돌을 떠나가지고 최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피로감이 누적되겠지요. 더 나아가면은 안전사고 일어나겠죠. 네. 그럼 안전사고에 대해서 곡해를 하면은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국지적으로 갈 가능성 이것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대북 확성기 모든 것을 다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뭐 거의 하지 않았다. 막 그렇게 말씀하는데 네. 지금 한 2시간 정도 하긴 했어요. 네네.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의 뭐 이런 소위 말해 압박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뭐 주문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도감청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심각한 새로운 행태에 대한 심각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안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결코 자시할 수 없는 대목이 존엄 모독과 체제 훼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삐라라든지 네. 또는 확성기에 조던 모독과 체제 훼손이 안 들어가면은 북한이 저렇게 거품을 안 뭅니다.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 미국의 소니 픽처사 더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더 인터뷰라는 영화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조롱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찰 총국의 해킹 부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소니 픽사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계의 굴지의 영화사들이 북한 관련 영화는 일체 만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것은 뭐냐. 주민들은 아무도 관계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사이버 해킹을 해가지고 한 이유는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관료들이 존엄 모독과 체제에서는 어디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여기 대해서 보복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상황 관리가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사실 대북 전단에 대한 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막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약간 톤다운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본적으로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동북아 정세에서 대응해 나가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관리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 24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거 소련 시절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이럴 때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건 김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푸틴 대통령과 지금 북한은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진 게 있고요. 크게 대전략적인 측면에서 맞아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은 그렇게 큰 중요한 국가가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북한은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은 겨우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거의 모든 무역은 중국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왜 북한이 중요해졌느냐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대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든 끝나든 당분간은 유럽 쪽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립니다. 네. 러시아가 먹고 사는 게 두 가지로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먹고 사는데 하나는 가스, 석유와 다른 하나 농산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석유를 팔 수 있는 게 다 유럽으로 통해서 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 대해서 석유를 팔 수 있는 채널들이 막히고 앞으로 더 막힐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도 마찬가지가 된다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쪽 동쪽으로서의 항구나 동쪽으로서 물유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면 중국,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보호막 같은 게 또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북한일 수 있죠.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뭐 당장 노동력도 필요하고 군수 물자도 필요하고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이 군사 용품이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푸틴은 북한으로 나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푸틴은 지금 어쨌든 또다시 푸틴도 나름대로 정상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급적 갈 수 있는 국가면 가급적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북한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미국한테 자기 핵무기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협상을 하고 싶었는데 러시아라는 큰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서 굳이 자기가 50년을 걸쳐서 개발해 놓은 핵무기를 없애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제 서로 합이 맞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 상황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중국은 어쨌든 동맹 이런 차원으로 맺어서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지금 중국으로서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중국 해든 대만 해협이든 이 문제만으로도 중국은 충분히 골치 아픈데 네. 그게 한반도 문제에 끼는 것을 골치 아픈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러시아나 북한이 동맹 차원으로 다시 뭘 가는 것을 절대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한, 중국이 이 하나의 동맹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국은 굉장히 거부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자주의를 더 선호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상이목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탁 묶어놓으면 얘네는 딱 한 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꾸는 꿈과 중국이 꾸는 꿈이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은 늘 하는 얘기가 다자주의뿐만 아니라 우린 내정 간섭 안 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한테 니들 뭐 얻어먹으려면 미국이 맨날 니들 민주주의 지수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모든 나라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진짜 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자리를 완벽하게 그 패권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야 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중국하고 늘 경쟁 관계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소련이 강대국이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한테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푸틴에 네.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기도 하고 푸틴 스스로도 그런 걸 꿈꾸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러시아는 중국한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서방이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가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위안화 결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30% 이상 올라갔고 네. 거의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중국이 다 대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난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대하는 대국이야 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사실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이 되면서 누리게 된 이점이 하나 있다면 북한은 늘 정상국가처럼 보이고 싶어 했잖아요.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랑 같이 나오면서.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뭘 하냐면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브릭스라든지 또는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국가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 중심에 어쨌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이상하게 중국은 그런데 북한을 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를 통하면 그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가 충분히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굉장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중국을 계속 밑에서 찔렀단 말이에요. 네가 네. 적당한 선에서 관리 좀 해. 근데 사실은 그 관리선을 북한이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기도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시간 조금 조절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원래 북한은 중국하고 소련 다 친하지 않았어? 근데 왜 뭐 이쪽에도 더 친하다 그러고 뭐 언제는 또 갑자기 시진핑 주석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뭐 친한 척하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은 아마 자주 외교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리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대중대러 외교 기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방금 먼저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가지고 네. 아마 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아마 그렇다면은 북러 간의 밀착이 되겠죠. 그렇죠. 북러 간의 밀착이 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전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전 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북러 간의 군사적인 협력
이렇게 네. 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금은 이제 이루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CBM 같은 경우에 대입권 재지름에 있어 가지고 완전 기술력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이 최첨단 무기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북한의 비핵화는 뭐 꿈도 못 꾸고 상당히 우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우려할 수 없는 막 그런 측면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을 가까이 되면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단 말입니다. 강화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 이걸 가려면은 러시아가 또 한편으로 설득을 우리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또 국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네. 이때 우리가 도전이 되고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은 이제 한러 간에는 조금 지금은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 하면은 러시아도 한국이 지금 이제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야 여기에 대해서 군사 지원하는데 대량 살상 무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도 평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정부도 그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적인 이런 기술을 하더라도 이 첨단 이런 것은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봉합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를 중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기회요인이 아니겠냐 이걸 보여주고 네.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걸 갖다가 뭉뚱이 이야기하면은 예. 중국이 왜 불편할까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뭐냐 하면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아시아에 대해서는 네. 러시아가 중국의 정책을 수용을 했어요. 대부분 중국 정책을 따랐어요. 예. 또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대유럽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러 간의 밀착상을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을 따르는 게 아니고 두 개 국가 따로 논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에서 아마 중국이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대화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중국과 안보 대화를 개시했다라는 걸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방향 설정이 왜 맞았냐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에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제 표현식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네, GDP의 그렇죠. 18%를 장려하는. 그 반면에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에요. 이 GDP는 사실 순위에 10위 안에도 못 드는 군사 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요. 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외교가 치고 들어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고 러시아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우리는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자의반 타의반 포기해 버렸어요. 우리 전략적 레버리지 힘을 포기해 버렸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빨리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첫 출발을 저는 이번 이 한중 외교 안보 예. 대화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대화의 수준이 저는 어디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 10월에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 만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뭘 합의를 했냐 하면 둘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따인 걸 인정을 하겠다. 대신 이 지역에 대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국방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경쟁은 서로 하자. 네. 이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중국과 그 정도 합의선까지만 가더라도 중국과는 굉장히 큰 앞으로의 경제적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깔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건 하셔야 될 거고. 간단한 하나만 더 붙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짧게 좀 저는 정리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러시아가 푸틴이 북한 방북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이 왜 이랬을까? 이 사실 외교적 결례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을까 하면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빨리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 회복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북한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거는 사실 북한이 일본한테 매달리는 형국이 아니고요. 반대로 일본이 북한한테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인 게 현실이거든요. 예. 기시다 총리는 예전에 그 아베 2차 내각 시작됐을 때 본인이 이제 외무장관을 외무상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기시다가 처음에 총리가 될 때 어우 세상에 정말 핫바지 총리가 나타났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어마무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리 자리에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무능력함이 증명이 됐고 심지어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도 총리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외교적 이벤트를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해요. 중간중간에 뭐 비자금 스캔들이라든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는 북한과 그 납북 문제 예. 관련해 가지고 기시다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과 지금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요. 뭘 줄 수 있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입장이라는 거죠. 동북아시아가 당분간 국가들마다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간에 아주 복잡미묘하게 관계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과거에 북일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네. 일본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화 안 했다고. 예. 지금 하나 더 보완하자면은 지금 이제 북일 간에 대화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은 두 개의 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납치자 본부 대책에서 하고 있고 그는 북한의 보위부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외무성에서 정찰 총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납치자 본부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 얘기를 제1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외무성에서는 그 납치자 문제를 여러 어조준에서 완오브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양측 간에 접종을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리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북한하고 어떤 불빛 대화를 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좀 관심이고요. 세 분 말씀 들으니까요. 남북관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뭔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문희정 국제정책평론가님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